미국이 쏜 폭탄인데 왜 한국 대사관 앞에 돌이 날아들었을까요? 한미동맹이 베네수엘라 분노의 표적을 한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미군 드론과 미사일의 베네수엘라 습격. 박살낸 건 미군 드론이었지만 전 세계의 손가락은 한국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견된 데이터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기술은 죽이기가 아니라 덜 다치게 하기로 설계돼 있었죠. 오늘 국제 언론과 유엔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K방산이 전쟁을 키운 게 아니라 전쟁의 피해를 줄였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이죠. 한국은 지금 가해자가 아니라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클레어 바넷입니다. 캐나다 출신 위기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로 국제 분쟁 지역의 여론전과 허위 정보 대응이 제 전문 분야죠. 지금은 서울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그날 오후 용산 인근 거리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교민들이 한국 대사관 앞을 가득 메웠어요. 피켓에는 선명한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미동맹 공범. 한국 방산이 베네수엘라를 죽였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그렇구나. 강대국 편에 선 나라들은 결국 이런 대가를 치르는 거야.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익숙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냉소였죠. 아시아 국가들은 늘 이런 식이라는 편견이 제 안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찝찝함도 느꼈습니다. 시위대의 움직임이 너무 완벽했어요. 피켓의 디자인, 구호의 타이밍, 카메라 각도까지. 마치 누군가 각본을 짜놓은 것처럼 정교했죠. 저는 이런 현장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분노는 본능이지만 조직화된 분노는 설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준비가 완벽하지? 그 의문은 제 머릿속에 작은 갈고리처럼 걸렸어요. 시위대 중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진짜 분노가 있었어요. 슬픔과 절망이 뒤섞인 가짜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죠.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분쟁 지역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한국 기술이 들어간 무기 때문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한미동맹 때문에 한국은 미국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외면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으니까요. 아니, 이해가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너무 깔끔해. 너무 정리된 분노야. 시위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졌어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죠. 국제 언론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카메라맨들의 위치가 완벽했습니다. 마치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자발적 분노와 설계된 분노를 구분하는 게 제 일이에요. 이건 설계야. 그 확신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시위가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죠.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영상 파일이 첨부돼 있었죠.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잔해가 보였어요. 무언가 폭발한 현장이었죠. 카메라가 천천히 줌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서진 금속 조각 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K-넌 리설 모듈.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다시 봤죠. 3번, 4번. 비살상 모듈?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기에 왜 비살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 저는 그 순간 뭔가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봐온 모든 것,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죠. 한국 방산 기술, 비살상 시스템, 비의 최소화 설계. 하나씩 자료가 나왔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제 손끝이 차가워졌죠.
이건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가 아니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안의 편견이 한국을 재단하고 있었죠. 5년 전 동남아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허위 구호단체에 속았던 기억이요. 그때 저는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아시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키웠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이건 변명이 아니었어요. 이건 설계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K넌 리설 모듈. 그 글자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 여성을 다시 만나야겠어.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실을 파헤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여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에스테반이었어요. 41살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교민이었죠. 마리아는 어제 시위의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가장 크게 울었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강하게 한국을 비난했던 목소리였죠. 저는 통역 없이 직접 그녀를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마리아는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마리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제 남동생이 분쟁 지역에서 죽었어요. 폭발에 휘말렸죠. 우리 어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국제뉴스에서 봤어요. K드론, K기술, K무기. 그 단어들이 계속 나왔죠. 마리아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은 미국 편이잖아요. 한미동맹 때문에 한국은 우리를 외면했어요. 아니, 우리를 공격하는 쪽에 섰죠.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정말로요. 상실의 고통은 누군가를 찾습니다. 책임질 대상을요. 그리고 그 대상은 종종 가장 가까이 있는 이름이 되죠. 한국이라는 이름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악했으니까요. 미국은 어디에 있었나요? 미국 관련 표현은 희미했습니다. 대신 K기술, 한국무기 이런 단어들만 반복됐죠. 분노는 가장 말이 없는 나라로 흘러갔어요. 한국은 떠들지 않았으니까요. 변명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표적이 됐습니다. 저는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시위는 어떻게 조직됐나요? 마리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작게 말했죠. 처음엔 우리끼리 모였어요. 슬픔을 나누려고요. 그런데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나타났어요. 누가요? 익명 후원자였어요. 피켓을 만들어줬고 장소를 잡아줬고 언론에 연락해줬죠. 마리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고마웠어요. 우리 목소리를 세상에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보니 그녀는 말을 멈췄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죠. 마리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자님, 시위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편 안에도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마리아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죠. 이 안에 흔적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움직였는지. 그녀는 USB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위험해요. 밤에 이상한 전화도 받았고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근데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제 슬픔이 누군가의 도구였는지.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조심하세요. 그들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USB가 제 주머니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엑셀 파일, 문서 파일, 이미지 파일들. 저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자금 흐름이었어요. 익명 계좌에서 시위 조직비로 돈이 흘러들어왔죠. 두 번째 파일은 메시지 기록이었습니다.
누군가 마리아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어요. 어떤 피켓을 들고 어느 시간에 어디에 서라고요. 세 번째 파일은 언론 배포 계획이었습니다. 어떤 매체에 어떤 각도로 영상을 보낼지 미리 정해져 있었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자발적 분노가 아니야. 이건 설계된 캠페인이야. 그때 파일명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라이언스 프레임 서울. 저는 그 파일을 클릭했어요. 문서가 열렸습니다. 영어로 작성된 보고서였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미동맹 책임 전가 전략 대상국 한국.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미국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한국을 분노의 표적으로 만드는 것. 왜 한국인가? 문서에 답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적극적 해명을 하지 않는다. 조용하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표적이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한국은 떠들지 않았기 때문에 표적이 됐어요. 침묵이 죄가 된 거였죠.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문서 말미에 작성자 이름이 있었어요. 알키츠.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창밖을 봤죠. 서울의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마리아의 슬픔을, 베네수엘라 교민들의 분노를 누군가 무기로 쓰고 있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클레어, 저 지금 위험해요.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어요.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불안이 제 가슴을 조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마리아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죠. 나가려는 순간 노트북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새 파일이 열렸어요. 이미지 파일이었죠. 마리아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사진이 편집돼 있었어요. 색감이 조정되고 특정 부분이 확대되고 캡션이 달려 있었죠. 누군가 마리아의 개인적 슬픔을 선동도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솟았죠.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저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이 배후를 밝혀내야 했죠. 한국은 떠들지 않았지만 저는 떠들 겁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괜찮아요?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 전화를 도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모르는 번호에서 경고 메시지가 왔어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마리아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더 이상 파고들지 마라. 너의 가족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가 이러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가 USB를 넘긴 걸 알고 있어요. 저는 마리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함께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그날 오후 2번째 시위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보다 규모가 더 컸어요. 참가자도 많았고 목소리도 더 거셌죠.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관찰자로서요. 시위대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영상 업로드 시간이 정확히 3분 간격이었어요. 마치 프로그램으로 예약된 것처럼요. 동일한 계정군이 댓글을 동시다발로 생성했죠. 한국 방산 규탄, 한미동맹 해체, 이런 해시태그들이 특정 시간대에만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저는 직업적 촉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야. 이건 캠페인이야. 시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누군가 돌을 던졌습니다. 대사관 유리창이 깨졌어요. 국제 언론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 순간을 포착했죠. 완벽한 각도에서요. 저는 카메라맨들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거기 있었어요. 돌이 날아오기 전부터요. 마치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속보가 터졌습니다. 한국 책임론 확산, 베네수엘라 교민 분노 폭발. 저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헤드라인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죠.
하지만 미국은 없었어요. 저는 현장을 빠져나와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한서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35살 한국 방산기업의 기술 윤리 및 안전 설계 엔지니어였죠.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경계했습니다. 어차피 기업 사람이잖아. 변명하러 왔겠지. 하지만 한서준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그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바로 자료를 꺼냈죠. 저희 기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았죠.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한서준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기술 설계도가 나타났죠. 저희 시스템은 정밀 제압이 핵심입니다. 정밀 제압이요? 네. 폭발로 무차별하게 쓸어버리는 설계가 아닙니다. 한서준은 화면을 확대했어요. 저희는 표적을 구분합니다. 민간인과 전투원을 분리하죠. 그리고 위험을 낮추는 제한 장치가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비살상 모듈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표시돼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무력화하는 기술입니다. 과다 피해를 막는 거죠. 한서준은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폭발 반경 비교 데이터였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타국 무기를 사용하면 피해 반경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프가 빨간색으로 넓게 퍼져 있었어요. 저희 기술은 이 정도입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훨씬 좁았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한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료기관 기록도 있습니다. 과다 출혈이나 화상 비율을 보시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그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죠.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어요. 한국 기술이 사용된 지역의 피해 수치가 확연히 낮았죠. 저는 한서준을 봤습니다. 왜 이걸 세상에 알리지 않았나요? 한서준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알리면 그것도 홍보가 됩니다. 도움도 여론의 도구가 되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업이 이런 말을 한다고? 보통은 숫자나 변명으로 빠지는데. 한서준은 제 눈을 봤어요. 저희는 사람을 중심에 놓습니다. 무기를 만들지만 사람을 죽이려고 만들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오해했어요. 떠들지 않는 걸 무책임으로 봤죠. 하지만 그건 원칙이었습니다. 홍보보다 실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한서준이 보여준 건 변명이 아니었어요. 데이터였습니다. 검증 가능한 사실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몰랐어. 몰랐는데 판단했어. 그때 한서준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영상 파일을 재생했어요. 현장 영상이었죠. 폭발 직후의 장면이었습니다. 파편 패턴을 보세요. 한서준은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어요. 무차별 폭발이었다면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은 파편을 통제합니다. 정말로 파편이 특정 방향으로만 날아가 있었어요. 민간 구역을 피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봐온 모든 뉴스, 제가 들은 모든 분노가 거짓은 아니었지만 불완전한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에 관여했어요. 하지만 전쟁을 키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줄이려 했죠. 저는 한서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한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무기는 필요하깁니다. 하지만 악을 최소화할 수는 있죠. 그 말이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USB 속 파일을 떠올렸죠. 알키츠라는 이름을요.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저는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한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는 이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한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저도요. 한서준이 떠난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USB 파일을 다시 봤어요. 알키츠. 그 이름 위에 커서를 올렸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결과가 나왔어요. 리처드 키츠. 분쟁 PR 업계의 베테랑. 표면상은 인권 NGO 자문. 저는 그의 경력을 쭉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는 여러 국가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신해 여론 프레임을 설계하는 인물이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찾았어. 그때 마리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클레어, 제 휴대폰으로 이상한 사진이 왔어요. 제 가족 사진인데 편집돼 있어요.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마리아, 지금 어디예요? 집이에요. 절대 나가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고 뛰쳐나갔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리처드 키츠. 당신이 누구든 이제 끝이에요.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사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뭐가 온 거예요? 마리아는 말없이 휴대폰을 건넸죠. 화면을 봤습니다. 마리아의 가족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원본이 아니었죠. 색감이 조정돼 있었습니다. 더 어둡고 더 슬프게요. 마리아 동생의 얼굴이 확대돼 있었고 거기에 캡션이 달려 있었어요. 한국 무기의 희생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누가 보낸 거예요? 모르는 번호예요. 마리아의 목소리는 가늘었어요. 근데 이 사진 제가 시위 조직자에게 보냈던 사진이에요. 왜 이렇게 편집돼 있죠? 저는 USB 파일을 떠올렸습니다. 익명 후원자. 리처드 키츠. 저는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시위를 도와준 그 사람 이름이 뭐였어요? 마리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몰라요. 그냥 알이라고만 했어요. 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 키츠.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리처드 키츠의 사진을 찾아서 마리아에게 보여줬죠. 이 사람인가요? 마리아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찾았어.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리처드 키츠. 분쟁 PR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국가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위해 여론을 조작하죠. 마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저희는 이용당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마리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죠. 제 슬픔이 누군가의 무기가 됐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동생이 죽었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그 고통을 누군가 편집해서 팔았다고요? 저는 마리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안해요. 마리아는 울었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으로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늘 믿었습니다. 조종자는 타국에 있다고. 후진국, 독재 국가 그런 곳에 있다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조종자는 제가 믿던 세계 안에 있었습니다. 서구 시스템 안에요. 리처드 키츠는 캐나다 출신이었어요. 명문대를 나왔고 유엔에서 일한 경력도 있었죠. 제가 신뢰하던 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슬픔을 상품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아시아를 불신했습니다. 5년 전 동남아에서의 경험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조작은 서구인의 손에서 나왔어요. 제 선진국 우월감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무너졌죠. 저는 마리아를 진정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리처드 키츠를 만나야겠어요. 마리아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하지만 해야 해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마리아, 여기서 기다리세요. 문 열어주지 마시고요. 마리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리처드 키츠의 연락처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는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내일 오후 3시 호텔 라운지에서. 저는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호텔 라운지는 조용했어요. 리처드 키츠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48살 정도로 보였어요. 단정한 정장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리처드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클레어 바넷이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리처드는 웃으며 손을 걷었죠. 직설적이시군요. 좋아요. 저도 시간 낭비는 싫어하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게 당신 거죠? 리처드는 USB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마리아 에스테반이 줬습니다. 리처드는 눈썹을 올렸죠. 마리아가요? 흥미롭네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신이 시위를 조직했어요. 마리아의 슬픔을 이용해서요. 리처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이용이라는 표현은 좀 거칠네요. 저는 그들을 도왔어요. 목소리를 낼 수 있게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한국을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리처드는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희생양이라니. 그건 너무 감정적인 단어죠. 그럼 뭐라고 부르죠? 효율적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리처드는 계속 말했습니다. 보세요, 바넷 씨. 세상은 복잡해요. 책임 소재도 복잡하죠. 미국이 폭탄을 쐈지만 미국을 직접 건드리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체 표적이 필요해요. 한국이 그 표적이었고요.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완벽했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목소리는 작죠. 해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아요. 조용해요. 그래서 안전한 표적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리처드는 몸을 뒤로 기댔어요. 대중은 가장 조용한 나라를 때릴 때 가장 안심합니다. 반격이 없을 테니까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당신은 사람들의 슬픔을 팔았어요. 리처드는 어깨를 으쓱했죠. 감정은 언제나 팔립니다. 저는 단지 중개자일 뿐이에요. 중개자?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은 마리아의 가족 사진을 편집했어요. 그녀의 고통을 선동도구로 만들었죠. 리처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진 덕분에 시위가 커졌어요. 언론이 주목했죠. 마리아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았습니다. 그게 정당화가 돼요? 정당화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리처드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바넷 씨, 당신은 이상주의자네요. 하지만 세상은 이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해관계로 돌아가죠. 그는 지갑을 꺼내 카드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제 명함입니다. 언젠가 제 일이 필요하실 때 연락하세요. 저는 명함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나가려다 멈춰 섰어요.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죠. 참 한 가지만 더요. 한국이 무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리처드는 웃었어요. 한국도 무기를 팔았어요. 돈을 벌었죠. 깨끗한 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슬픔을 팔지는 않았어요.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맞네요. 한국은 조용히 팔았죠.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었죠. 리처드 키츠. 글로벌 크라이시스 컨설턴트. 저는 명함을 찢었습니다. 반으로 또 반으로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프레임을 뒤집겠어. 리처드가 만든 거짓 서사를요. 한국이 조용하다고 해서 희생양이 될 이유는 없어요. 침묵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칙일 수 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숫자로, 데이터로, 진실로요. 리처드 키츠, 당신은 분노를 팔았어요. 저는 진실을 팔겠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제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승부해야 했어요. 한서준이 보여준 자료들을 다시 꺼냈죠. 폭발 반경 비교 데이터, 의료기관 기록, 파편 패턴 분석.
하나씩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현장 영상의 파편 패턴이었어요. 저는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쪼갰습니다. 폭발 순간을 천천히 돌려봤죠. 파편이 날아가는 방향을 추적했어요. 무차별 폭발이었다면 파편은 사방으로 퍼져야 합니다. 360도 전 방향으로요. 하지만 영상 속 파편은 달랐어요. 특정 각도로만 날아갔습니다. 민간 구역을 피해서요. 저는 각도를 측정했어요. 정밀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설계야. 두 번째, 폭발 반경 비교였습니다. 한서준이 준 데이터를 국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어요. 동일한 상황, 동일한 표적 조건에서 타국 무기를 사용했을 때의 피해 범위를 찾았죠. 숫자가 나왔습니다. 타국 무기는 평균 반경 50m까지 치명적 피해를 입혔어요. 한국 기술은 20m였습니다. 절반 이하였죠. 저는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요. 차이가 선명했습니다. 세 번째, 의료기관 기록이었어요. 이건 가장 중요한 증거였죠. 저는 분쟁 지역 병원의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였어요. 과다출혈 비율, 화상 정도, 파편 상처 깊이. 한국 기술이 사용된 지역과 타국 무기가 사용된 지역을 비교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술 지역의 중증 부상 비율이 30% 낮았어요. 사망률은 40% 낮았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며 숨을 삼켰어요. 이건 변명이 아니야. 이건 증거야. 한국은 큰 피해를 막아주는 제한 장치를 기본값으로 넣었던 거예요. 저는 시뮬레이션도 돌렸습니다. 동일 상황에서 타국 무기 사용 시 예상 피해 규모를요. 프로그램이 계산을 마쳤어요. 예상 사망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 기술 사용 시보다 2배 많았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더 세게 죽이는 무기가 아니었어요. 필요 이상을 막는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죠.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졌어요. 제 편견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판단했죠. 아시아 국가들은 보여주기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체는 없고 포장만 화려하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포장은 없었지만 실체는 단단했어요. 저는 노트에 문장을 하나 썼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키운 게 아니라 전쟁의 피해 상한선을 만들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이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형태로요. 국제 언론에 보낼 거였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침묵의 기준, 한국 방산 기술의 피해 억제 설계. 밤새 작업했어요.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들고 영상을 편집하고 의료 기록을 표로 정리했죠. 새벽 4시가 됐을 때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이메일을 열었어요. 주요 국제 언론사 리스트를 만들었죠. 뉴욕 타임스, BBC, 로이터, 알자지라. 하나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오해,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 이메일을 다 보내고 나니 해가 떴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아침이었죠.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렸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전화했죠. 마리아, 저예요. 마리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피곤해 보였죠. 클레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숫자를 찾았어요. 한국 기술이 실제로 피해를 줄였다는 증거를요. 마리아는 잠시 침묵했어요. 정말이에요? 네. 데이터가 증명해요. 마리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잘못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정보였던 거죠. 저는 마리아에게 자료를 보냈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마리아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저는 전화 너머로 그녀가 자료를 보는 소리를 들었어요. 페이지 넘기는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 한참 후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검증 가능한 데이터죠.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제 동생은 더 큰 피해를 면한 거네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리아가 계속 말했죠.
한국을 미워했어요. 공범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사실은 피해를 줄이려 했던 거네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빠져나갔어요. 대신 뭔가 다른 감정이 들어왔죠. 이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마리아, 당신 슬픔은 진짜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알아요. 하지만 분노의 방향은 바뀌었어요. 마리아는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클레어. 진실을 찾아줘서요. 저는 전화를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죠. 마리아는 이제 알았어요. 자기 분노가 조작됐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알았죠. 그날 오후 첫 반응이 왔습니다. 로이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료를 검토했고 기사화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실제로 피해를 줄였다는 증거가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데이터가 있습니다. 폭발 반경, 의료 기록, 파편 패턴 모두요.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선이 선명하게 갈라져 있었죠. 기자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한국은 전쟁을 키운 게 아니라 전쟁의 피해 상한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문장이 뉴스 헤드라인이 됐어요. 저녁 뉴스에 나왔죠. K기술 논란 새로운 관점.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제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들렸죠. 한국은 피해 상한선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실은 천천히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반드시 도달하죠. 이틀 후 마리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났어요. 그녀는 전보다 차분해 보였죠. 하지만 눈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어요. 마리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커피 잔을 돌리고 있었죠. 저는 기다렸어요. 한참 후 마리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클레어, 저 혼란스러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마리아가 계속 말했어요. 제 동생은 죽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를 미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을 미워했어요. 쉬웠거든요. 이름이 있었고 표적이 명확했죠. 마리아는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 한국은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피해를 줄이려고요. 그럼 누굴 미워해요? 전쟁 자체를요? 그건 너무 막연해요. 저는 마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슬픔에는 표적이 필요 없어요. 마리아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래야 견딜 수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리아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책자였죠. 한서준 씨가 보내줬어요. 저는 책자를 받아봤습니다. 피해자 지원 안내서였어요.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법률 상담.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적혀 있었죠.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홍보 자료가 아니에요. 실제 도움을 주는 내용이에요. 저는 책자를 넘겨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화려한 디자인도 없었고 회사 로고도 작았어요. 대신 실질적인 정보가 빼곡했죠.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왜 이걸 크게 말하지 않을까요? 홍보하면 이미지 좋아질 텐데요. 저는 한서준의 말을 떠올렸어요. 그럼 도움도 여론의 도구가 되니까요. 마리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도움도 여론의 도구가 된다.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은 떠들지 않았어요. 도움을 주면서도 조용했죠. 왜냐하면 도움이 홍보 수단이 되는 순간 도움이 아니게 되니까요. 마리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리처드 키츠는 제 슬픔을 팔았어요. 한서준 씨는 도움을 줬지만 말하지 않았죠. 그게 차이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마리아는 책자를 가슴에 안았어요. 저 이제 한국을 용서해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용서는 필요 없어요. 한국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럼 뭐죠?
이해해요. 마리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해는 했어요. 그리고 진심을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죠. 근데 여전히 슬퍼요. 저는 마리아를 안아줬습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방향을 바꿀 수는 있죠. 마리아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우리는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클레어, 저 결정했어요. 뭘요? 제 분노를 제가 다시 선택하겠어요. 누가 정한 타겟 말고요. 저는 마리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기가 있었어요. 리처드 키츠가 정한 타겟은 한국이었어요. 근데 진짜 타겟은 전쟁 자체였죠. 마리아는 책자를 펼쳤습니다. 저 이걸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베네수엘라 교민들에게 알려줄게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마리아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호텔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변화를 생각했어요. 분노에서 이해로, 증오에서 연대로요. 그 변화는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스스로 선택한 거였죠. 진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추가했죠. 분노가 어떻게 조작되는지, 그리고 진실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요. 새벽 2시까지 작업했습니다. 보고서가 더 두터워졌어요. 하지만 더 단단해졌죠.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마리아의 얼굴이 떠올랐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던 그 얼굴이요. 저도 변했습니다. 저는 아시아를 불신했어요. 상처 때문에 편견을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 압니다. 상처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변명은 될 수 없다는 걸요. 저는 제 편견을 직시했어요. 그리고 부숴버렸죠. 한국은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떠들지 않는 게 무책임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원칙일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잠들었습니다. 편안하게요. 일주일 후 저는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 분쟁 책임성 포럼이었어요. 정식 명칭은 길었지만 핵심은 간단했죠. 전쟁 무기의 인도적 책임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발표자로 초대받았어요. 보고서가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강당은 가득 찼습니다. 각국 대표들, 언론, NGO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단상에 올라갔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진실을 말할 거였으니까요. 화면에 제 발표 제목이 떴습니다. 무기 책임성과 비살상 제한, 한국 사례 분석.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을 변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들었죠. 저는 데이터를 말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친 질문을 던지러 왔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폭발 반경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죠. 이건 동일 상황에서 타국 무기와 한국 기술을 비교한 겁니다.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선명하게 갈라졌어요. 한국 기술의 피해 반경이 절반 이하였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의료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중증 부상률과 사망률. 한국 기술 사용 지역이 30에서 40% 낮았죠. 저는 청중을 봤습니다. 한국 기술에는 비살상 모듈이 기본값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을 구분하고 위험을 낮추는 제한 장치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기술의 억제 장치를 기본값으로 넣는 국가가 얼마나 됩니까?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죠. 주요 무기 수출국 리스트였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영국, 그리고 한국. 저는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들 중 피해 최소화를 설계 철학으로 삼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화면에 한국 국기가 나타났죠.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떠들지 않았습니다. 홍보하지 않았죠.
그래서 세계는 몰랐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파편 패턴 분석이었어요. 민간 구역을 피해 날아간 파편들의 궤적이 선명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착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 책임을 설계에 녹였다는 얘기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작게 하지만 점점 커졌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여론전이 책임 소재를 어떻게 왜곡하는가. 화면에 리처드 키츠의 캠페인 문서가 나타났어요. 얼라이언스 프레임 서울. 저는 그 문서를 읽어줬습니다. 목표 미국 책임 희석. 방법 한국을 분노의 표적으로 설정. 이유 한국은 조용함으로 안전한 표적. 청중들이 술렁였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슬픔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교민들의 진짜 고통을 도구로 썼죠. 그리고 가장 조용한 나라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우리는 묻어야 합니다. 왜 조용함이 죄가 됩니까? 왜 떠들지 않는 게 책임 회피로 보입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침묵으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을 차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왜 이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크게 길게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가슴이 뛰었죠. 발표가 끝나고 언론 인터뷰가 줄을 이었습니다. BBC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피해를 줄였다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어요. 뉴욕 타임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에 대한 비난은 부당했다는 건가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부당하다기보다 불완전했습니다. 진실의 일부만 봤죠. 알자지라 기자가 물었어요. 리처드 키츠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의 캠페인 문서는 공개됐습니다. 이제 세계가 판단할 겁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그때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리처드 키츠였어요. 그는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잘하셨어요, 바넷 씨.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안 변해요. 일주일 후면 다들 잊을 겁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리처드는 비웃었어요. 기록이요? 누가 읽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읽어요. 리처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이상주의자예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당신은 분노를 팔았어요. 그 분노는 피해자를 2번 죽였죠. 리처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마리아 에스테반은 동생을 잃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슬픔을 편집해서 팔았죠. 리처드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막았습니다. 당신이 만든 프레임은 깨졌어요. 이제 끝입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어요. 리처드는 뒤에서 말했죠. 한국도 무기를 팔았어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하지만 노력하는 나라는 있죠.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국제 언론의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K기술 논란에서 K기술의 새 기준으로요. BBC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한국 방산기술, 피해 최소화 설계로 주목. 뉴욕타임스는 더 직접적이었죠. 침묵의 기준, 한국이 만든 무기윤리.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제 발표 장면이 반복 재생됐어요. 한국은 침묵으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문장이 자막으로 떴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의 밤 하늘은 맑았어요. 별이 반짝였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세상을 바꿨어요. 몇 분 후 마리아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아니에요. 진실이 세상을 바꿨어요. 고마워요, 클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서준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죠. 당신 기술이 증명됐어요.
한서준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역시 한국답네. 떠들지 않는 게 원칙이니까요. 다음 날 포럼 폐회식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마지막 발언을 했어요. 이번 포럼은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화면에 질문이 떴죠. 왜 다른 무기 수출국들은 피해 억제 장치를 기본값으로 두지 않는가? 청중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어요. 복도에서 한국 대표단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떠들지 않는 것도 용기죠. 그들은 웃었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변했을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질문은 던져졌습니다. 그 질문이 씨앗이 될 거예요. 언젠가 싹을 틔울 씨앗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의 얼굴이 떠올랐죠. 조용하지만 단단한 나라. 떠들지 않지만 기준을 세우는 나라. 저는 그 나라를 이제 압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서울에 돌아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죠. 마리아는 문을 열자마자 저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클레어. 저도 마리아를 안았어요. 우리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마리아는 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눈빛에 생기가 돌았죠.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저는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베네수엘라 교민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서류에는 의료 지원, 법률 상담, 교육 프로그램 안내가 적혀 있었죠. 한서준 씨가 도와줬어요. 조용히요. 저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내용이었어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저 이제 알아요. 분노는 쉽지만 도움은 어렵다는 걸요. 분노는 표정만 있으면 되지만 도움은 진심이 필요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마리아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클레어, 저 한국을 용서했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용서는 잘못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한국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리아를 봤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죠. 대신 이해했어요. 그리고 진심을 봤어요. 진심이요? 한국은 떠들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을 중심에 놓았죠.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동생을 살릴 순 없었겠지만 더 많은 사람이 다치지 않게 했어요. 그게 한국이 한 일이에요. 저는 마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강해졌어요. 마리아는 웃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알게 됐을 뿐이에요.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리아의 계획, 교민 사회의 변화, 앞으로의 일들. 시간이 흐르고 해가 기울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마리아가 저를 배웅했죠. 문 앞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클레어, 고마워요. 진실을 찾아줘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실은 원래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냥 빛을 비췄을 뿐이에요. 마리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빛이 필요했어요. 저는 마리아를 안아줬죠. 그리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서준을 만났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갔어요. 한서준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죠. 커피를 한 잔 내밀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감사 인사를 하러 왔어요. 한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 말 예상했어요. 한서준도 작게 웃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떠들지 않았나요? 홍보하면 회사에도 좋았을 텐데요. 한서준은 잠시 생각했어요. 떠들면 목적이 바뀝니다. 목적이요? 도움이 홍보가 되고 기술이 마케팅이 되죠. 저희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한서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저희는 사람을 중심에 놓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떠들지 않아도 지켜지죠.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원칙은 떠들지 않아도 지켜진다. 한서준이 말했습니다. 클레어 씨 덕분에 세상이 알게 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데이터 덕분이에요. 한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데이터를 믿어준 당신 덕분이죠.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압니다. 떠들지 않지만 실체가 있는 나라. 홍보하지 않지만 원칙이 있는 나라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침묵의 신뢰, 한국이 세운 새로운 기준.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떠벌리지 않고 기준을 세웁니다. 누군가의 전쟁을 키우지 않되 전쟁의 피해를 줄이려는 절제된 힘. 이것이 한국이 보여준 책임입니다. 저는 문장을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강한 나라는 소리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책임으로 증명합니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죠.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제 편견이 한국을 가렸었어요. 5년 전 동남아에서의 상처가 아시아 전체에 대한 불신이 됐었죠. 하지만 이제 압니다. 상처를 이유로 편견을 만든 건 제 잘못이었어요. 한국은 그 편견을 부숴줬습니다. 데이터로, 원칙으로, 침묵으로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힘을 과시하는 나라입니까? 피해를 줄이는 나라입니까? 그 질문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답은 이미 나와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마음에 남았어요. 서울의 거리, 마리아의 눈물, 한서준의 원칙. 그리고 침묵으로 세운 기준이요. 저는 이제 압니다. 떠들지 않는 것도 메시지라는 걸요. 조용함도 힘이라는 걸요. 한국은 세상에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 됐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엔 강연 요청을 받아서요. 주제는 간단했어요. 진실과 편견 그 사이에서. 강연장은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말했어요.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판단했죠. 하지만 한국은 제게 가르쳐 줬어요. 침묵이 죄가 아니라 원칙일 수 있다는 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이가 다가왔어요. 질문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이 정말 특별한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특별하다기보다 다릅니다. 떠들지 않지만 실천하죠. 그게 한국입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저는 강연장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마리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포옹했죠. 잘 지냈어요? 마리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어요. 서울의 거리를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클레어, 고마워요. 제 인생을 바꿔줘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당신이 스스로 바꾼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마리아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옆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웃었어요. 그리고 계속 걸었죠.